뭐, 예. 아니, 저는 그 하니까. 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제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민석 서강대 교수님을 모시고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 측정과 관련된 회계적 사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송민석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석 교수님은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석사, 그다음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MBA와 박사를 받으셨고요. 미국 아이다호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서강대로 오셔서 계속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학회 관련해서는 그 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편집위원장도 하셨고요. 또 뭐 정부 활동, 또 여러 가지 그 항공의 회계 기준원과도 많은 그런 실무적인 일도 하고 계십니다. 송민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예. 저기서 해야 돼. 일단 여 앞에서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송민석 교수입니다. 뭐 잠깐 편안한 옆에 아무도 없어서 마이크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그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조금 기준 쪽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세미나 오면은 아마 크게 큰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영감을 좀 받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그런 세미나를 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논문이 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좀 더 편안한 주제로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언뜻 이 주제가 생각나왔습니다. 재고자산의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인데요. 뭐 논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회계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도 제일 밑끝단 아주 그냥 제일 맨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맨 마지막에 또 한 개의 굉장히 작은 주제가 이제 재고자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아마 저 회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쪼잔한가, 얼마나 그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좀 그런 거 알아달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실제 적용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행정대학원에서는 많은 규정과 그리고 기준이라는 부분을 많이 다룰 텐데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법률 그리고 그 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니까 아마 읽으시면서 용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큰 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 회계 원리 정도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 회계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회계 기준의 저가법 재고자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고 케이스를 두 개를 설명하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뭐 여러분이 재고자산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죠. 그래 물건 파는 거, 그렇게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이라는 부분이 물건을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고 재고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 특히 이제 재화 물건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흔히
재고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구분한다면은 원재료, 만들고 있는 제공품, 완제품 그런 거를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팔릴 걸로 예상을 하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가니까 지금 가치가 보통 뻔하니까 보통 현재 가치라든지 그런 거 적용 안 하고요. 역사적 원가로,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라 하면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또는 만드는데 드는 원가로 측정을 해서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다가 팔렸을 때 매출 원가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국가회계 기준에서 아마 좀 더 많이 접하실 것 같아가지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딱 요 35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재고자산의 평가 뭐 정의 맨 1조에서 나오고요, 1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선입선출점이다, 후입선출점이다 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 것인가라는 가정입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 아니고 뭐 맨 처음 산 거를 먼저 판다는 가정인 건지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 방법을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주제로 하는 거는 이제 사항과 관련된 거예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재정 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재고자가 시가는 순실현 가능액을 말하며 생산가액에서 투입된 원료 시가는 매입하거나 재생산한 뒤는 현행 대체 원가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회계 원리 정도 들으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겠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은 뭔 소리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업회계 기준을 가져와 봤어요. 재고자산은 순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아까 그 사항과 동일한 거죠. 아마 제가 첨부드린 파일에 보면은 기업회계 기준서 재고자산과 관련인데 별로 얇아요.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얇고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실 것 같아가지고 기준서가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한다. 순실현 가능가치 뭐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하구나, 팔아서 얼마 내가 실현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앞에서는 보면은 이제 시가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로는 북두 마켓이라고 해요. 마켓 시장 가치라고 옛날에는 많이 표현했습니다. 시장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가격이 시장 가치야, 파는 가격이 시장 가치야라고 이제 누가 따지자니까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미국 갭에서는 그래 그러면 파는 가치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가란 것은 내가 팔았을 때 얼마를 내가 회수할 수 있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실현할 수 있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이 판매에서 실현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제공품,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원재료 값이 막 상승을 해요. 요즘같이 원재료 값이 막 변동이 심한 경우 많죠. 그랬을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현재 판매 가격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다음에 판매 가격이니까 완성된 거에 기준으로 완성된 제품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산정하자라는 얘기에서 통상적인 영업 과정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완성되어서 판매되었을 때 얼마를 내가 회수할 수 있니? 판매했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완성되는 데까지 추가적인 돈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손에 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현금액 회수액이 얼마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정가치라고 하는데요. 아마 회계 기준을 들어보신 분들은 공정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 개념은 쉽고도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독립된 재산자, 우리 거래 가격이 얼마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은 판매에서 회수하는데 원가를 차감한 거고, 공정 가치라는 것은 거래 가격이니까 예상 판매 가격이 그냥 공정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 가치에서 내가 두는 추가적인 원가를 뺀 거야라고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저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걸로 측정해라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 내가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판매 가액이 하락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거는 팔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팔면 손해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에서는 야, 너 팔면 손해인데 이걸 기업이 그러면 손해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냥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죠. 안 팔고 그냥 보유하는 게 증가할 때까지,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는. 그런데 버티다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있는 게 숨어 있다. 이거 큰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취하냐면요. 손실은 발생하는 즉시 빨리 인식해라. 빨리빨리 공시해서 인식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원가, 만드는 원가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판매 가격이 너가 갖고 있는 원가보다 낮아져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 빨리 손실을 인식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저가법이라고 하고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측정해라라는 게 이제 저가법인데 이 저가법이라는 용어는 자체는 조금 맞지가 않는 옛날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가법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은 저가법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취득원가와 그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걸로 해서 빨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빨리 인식해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음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1, 2, 3, 4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진부화된 것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술적으로 올드된 거죠.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다음에 판매가나 원가가 상승한 경우,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옛날에 이제 2015년도인가요? 삼성 갤럭시 7이 배터리가 이슈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판매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진부화 같은 경우에는 뉴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기존에 있던 것, 예를 들면은 LCD가 나와서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더 이상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경우,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큰 플랫한 큰 거가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물리적 손상은 뭐 당연히 홍수가 나서 차량 가격이 확 침범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완성하거나 필요한 원가 상승하는 경우, 뭐 요즘같이 페트로리엄 기름값이 많이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완성하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 뭐 충분히 이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고자산은 왜 우리가 저가법을 하니라고 했을 때 이제 큰 목적이 요 3028조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 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부가액을 회계에서 장부가액을 보고할 때는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내가 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우리 보고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뭐냐면은 과대 계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치 재고자산입니다 했는데 판매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0만 원치 과대 계상되는 거죠. 파는 즉시 50만 원이 손실되니까 야, 장부 금액에 있는 자산 금액은 네가 회수할 수 있는 것보다 높게 계상하지 마. 그런 것은 잘못된 자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가법과 재고자산의 대부분의 것이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고 접근해도 회계에서 말하는 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접근하면 충분히 합니다. 자, 그럼 본 사례에서 이제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IFRS 국제회계 기준 IC 인터프리테이션 커미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준이란 게 좀 모호하다 하면은 여기에 질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줘라고 이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커미티인데 거기에 이제 제 공저자이신 한종수 교수님이 위원으로 이제 계셨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이제 6년 임기를 마치시고 그만뒀는데 그분이 이제 다루신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고 이거 조금 상황이 만만치 않네라고 해서 한번 요거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건 유럽 증권감독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인데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공식적으로 질의는 되지 않았지만은 요 위에 것만으로 논문 쓰기에는 좀 심심하다 해서 한번 우연히 접하게 된 사례를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한꺼번에 한번 논문으로 써보자라고 한 겁니다. 요 사례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프릭 사례인데요. 요거를 문제를 좀 한번 잘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제 커런시 150원이라고 할게요. 이제 150원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고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재고자산의 이제 구입 원가는 120원이에요. 그러니까 120원짜리 원가고요. 요거 150원에 판매하니까 30원의 이익, 판매 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건 꼭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진부하가 발생했다, 뭐 아니면 손상이 됐다 해가지고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원가는 그러니까 장부 가액은 120원으로 그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취득 원가인 120원으로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20원에 팔 때 20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 원가니 순실현 가능 가치니 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인 저가법을 적용해야 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하고 그 판매 가격을 따지면은 이제 원가는 120원, 판매 가격은 100원이고 저가법을 따지면은 이제 추가 완성 원가와 추가 판매 원가가 추가적으로 판매해야 돼요. 실현되니까 내가 얼마 회수할 수 있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질의한 거는 뭐냐면은 그 추가적인 원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 판매 직원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판매될 때는 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진부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아니면 또는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의 판매 원가가 내부 판매 원가가 20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가 2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부와 같은 걸로 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외부 판매 비용 10원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들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물건을 팔아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못 팔리는. 그래서 판매 인력은 추가적으로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그 마트나 거기에다가 판촉 요원들을 고용하자. 그래서 빨리 물건 팔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10원이고 내부 판매 비용은 뭐 원래 이제 내부적으로 이러한 판매할 때 관리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실현 가능 가치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라고 했을 때 예상 판매 가격은 100원이었죠. 예상 판매 가격은 여기 100원이 발생하는 거고요. 내부 추가 인력은 20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추가 인력은 10원이 필요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할 때 추가 완성 원가다. 추가 완성 원가는 없다라고 가져가겠습니다. 완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판매 원가다라고 했는데 이 판매 원가라는 부분을 계산할 때 내부 인력을 포함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추가 인력 같은 경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제품에 이상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원가가 드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추가 원가가 드는데 여기 내부 인력 원가를 포함해야 될까 포함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퀘스천이 생깁니다. 이건 내부 인력은 20원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드는 판매 원가는 우리가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 및 일반 원가. 그쪽으로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자, 순실현 가능 가치 할 때 이 판관비에 소요되는 내부 인력 원가도 포함해야 돼, 안 돼야 돼 했을 때 방법 1에서는 이거는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방법 1이고 방법 2는 이거는 어차피 발생하는 거고 이 재고 자산에 진부하나 손상하고 관련 없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추가 인력 원가만 포함해야 돼. 그래서 뒤에 것만 포함하자라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방법 1에 의해서는 70원, 순실현 가능 가치가 70원이 되는 거고 방법 2는 그 내부 인력 원가는 이거는 어차피 발생하는 거니까 빼자 해서 10원만 빼서 9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마 그 유럽 증권 감독위원회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제 금감원 같은 기관이죠. 야, 어떤 게 맞니? 인터프리테이션을 툭 던졌어요. 그래서 70원이 맞아, 90원이 맞아라고 이제 질문이 온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보통 그 중급회계나 그럴 때 이제 가리킬 게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완성되는데 드는 원가와 판매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한 거야라고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했는데 딱 오는 순간에 내부 인력 원가 당연히 포함해야지. 원가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할 때 실현하는 걸로 기대하는 금액이니까 통상의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가법 적용할 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을 만들 때는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저가법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드는 데 드는 원가와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 맨 처음 시점에는 저가법 적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저가법을 우리가 고민하는 시점은 뭐냐면은 뭔가 변했다는 시점이에요. 뭐가 변했냐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은 판매 가격, 추가 완성 원가, 이렇게 판매 비용 요 세 가지 함수로 나오니까 만약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변했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이 변했든지 추가적인 완성 원가가 변했든지 아니면은 판매 비용이 변했든지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시에 봤던 1, 2, 3, 4가 다 여기 중에 한 카테고리로 적용이 되니까 그냥 요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간단하게 해서 판매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 100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판매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완성 원가도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아까 방법 1과 2는 판매 비용에 있어서 이 판매 비용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할 것이니 아니면은 추가적인 것만 발생할 것이니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간단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저가법 적용하는 것이 추가 완성 원가, 즉 생산 원가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판매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가격 변동, 요 가격 변동이 판매 가격 변동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저가법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변하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이 재고자산 손상이나 진부화 등의 원인이니 아니면은 그 외의 원인이니 그 외의 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경우죠. 시장 상황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원가가 진부화나 손상 등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순실현 가능 가치가 고려돼야 되고 손상이나 진부화 등에 의해서 판매 원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별로 고민 없이 이거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포함이 돼야 되는 이슈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외의 원인으로 재고자산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유가가 30달러에서 80달러로 올랐을 때, 자 이거 순실현 가능 가치 포함돼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재고자산의 손상이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은 어쨌든 추가 판서 원가가 변동되니까 이거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이제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 판매 원가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 판매 원가가 자산 손상이나 진부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큰 문제 없는데 최근 들어 이제 구글이 자기 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구매하는 경우 40% 전에는 공짜로 했다가 일시에 40%로 올려버렸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기업의 판관비가 앱 통해서 웹 판매를 통해서 하는 판관비가 갑자기 확 오르는 거예요. 그건 재고자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마진이 그냥 확 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의 앱 판매 원가가 한 10%다. 그러면은 판관비가 40%가 올라버리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순실현 가능 가치의 변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가법에서의 이슈는 이러한 일반적인 판관비도 포함돼야 되냐? 방법 1에서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방법 2는 재고자산에 이상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자라는 경우예요. 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프리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입장은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저가법이 장부 가치가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이 요 순실현 가능 가치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가능하면 낮추자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포함돼야지라는 방법 2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관비도 빼서 보고해라라는 입장이 이제 이프릭이고, 이 이프릭 스텝의 입장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국제회계 기준의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챌린지라 하는지, 너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과 같은 이슈 있는데 이런 이슈를 고민해 봤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은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하고 우리가 판매 및 일반 관리비 해가지고 판매 드는 비용은 판관비라고 흔히 말하죠. 판관비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만약에 일반적인 아까 말했듯이 구글이 40% 올린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판관비로 빠지게 돼 있어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인데 이게 만약에 재고자산의 이상과 관련해서 이게 저가법으로 들어가면은 이 일반적인 비용에서는 이건 뭘로 처리할 거니라는 문제제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가법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의 가치에 하락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매출 원가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왜 매출 원가로 보고하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매출 원가가 아닌 기타 그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관행에는 매출 원가로 보고하는데 이거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변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보고 그래서 매출 원가로 많이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기업이 구글이 판관비가 올라간 것도 매출 원가로 처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프릭의 의사결정이 이러한 회계적 관행에 대해서 고려하고 말한 거니?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국제회계 기준, 일반 회계 기준, 우리나라 아까 보셨듯이 그 국가회계 기준에서는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할래?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거를 다 매출 원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자, 판매 원가만 변동된 경우에도 저가법 적용한다면은 이 판매 원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접비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할 때 특정 재화만 대상으로 재화를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전반적인 걸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광고에 이 재화가 포함되는 거는 얼마나 될까 추정을 해서 이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 한 이게 일반적으로 가격 비우면 한 10%면 이거 10%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가법에 있는 것도 배분하면 이거 얼마를 배분하려는 이슈가 있는데 이 간접비 배분은 회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날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분이고 기업 내부에서도 이슈가 되고 외부에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가법을 이 외출 원가로 배분한다는 얘기를 할 때 간접비 배분의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그 추정의 이슈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흔히 말하는 제일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이슈를 전면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니라는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판매비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판관비는 일반적인 판관비인데 이거 판관비로 가야 될 건데 이거 왜 갑자기 매출 원가로 해도 돼?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거야? 라는 부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 기업은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제품은 저가법을 적용 안 하고 B라는 제품은 저가법을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A라는 제품에는 손상이 발생해서 저가법 적용하고 B라는 제품은 저가법이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마진이 좀 높아서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판관비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그러면 A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로 배정이 돼 버리고 B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관비로 과정 똑같은 원가인데 얘에 대해서는 원가로 가고 얘에 대해서는 원가로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A에 대해서는 얘는 저가법 적용하니까 지금 당장 하니까 똑같은 판관비인데 얘는 단기에 인식하고 B에 대해서 그 저가법 적용 안 하는 것은 판매되는 시점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 시점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비용을 이 저가법을 적용해서 배정할 때면은 얼마를 배정할래라는 판단의 이슈가 생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원가니 아니면은 일반 비용이니 이슈가 생기고 언제 인식할 거라는 가장 회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이슈들이 다 전면으로 등장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입니다. 문제적인 네 번은 자 우리는 이런 이 손상이
재고자산만 발생했다고 가정했는데요. 요 극단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유형자산에 손상이 또 동시에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자. 자, 유형자산의 손상은 일반적인 관리비예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원가에 대한 손상이 발생했으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를 배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손상은 원가를 먼저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먼저 배정한 다음에 또 재고자산의 손상을 또 배정할 것인가. 아주 이 순서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물론 이 케이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굉장히 저가법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취약한 현재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단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이러한 이슈하고 굉장히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순실한 가능 가치에 있어서 이 판매비, 일반적인 판매 비용도 포함할래 안 할래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 포함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큰 핵폭탄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프릭은 지금 가장 공신 이야기들보다는 공인된 입장에서는 포함시켜라라는 게 현재 입장이고, 저희 연구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큰일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뭐 이따가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 부분은 나오시겠지만은 딱 한 줄이었어요. 사항이 딱 한 줄이었는데, 지금 요 얘기해 보면은 요 한 줄에 대해서 관련된 실무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별의별 이슈가 다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제 행정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감사원도 가시고, 아마 계신 분들은 뭐 국가회계기준이나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규제나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하나 툭 나온 부분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흔히 말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보고 뭐 원칙적으로 뻔한 거 아니야, 쉬운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나오는 이슈를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이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제기한 이슈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마예요. 유럽 증권감독위원회,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위원회, 증권감독원이라고 금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SEC. 자,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는 어떤 거냐면은, 기업 회계 기준이 뭐냐면은 형법상 규제고, 이거는 위배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프릭에서 얘기한 거가 틀리면은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되고 기업은 심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냐 틀리냐 이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귤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도 위험하고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는 가이드라인이야 그 수준이 아니라 맞냐 틀리냐 이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이렇게 밑에 있는 빙산에 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맞냐 틀리냐 가는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 크게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 국회의 기준 사항 같은 경우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한다라는 부분이 생각지도 못한, 물론 국가는 이런 이슈가 매우 적을 거예요. 크게 적으니까 그나마 재고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크게 된 부분이 적겠지만은 이러한 숨겨진 이슈가 있다라는 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세요? 아까 플러스 1 나온 거 보니까 질문이 있는 건데, 질문이 있나요? 참여자가 그런 것 같고요.
그 교수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판관비 그러니까는 어, 일반적인 판매 비용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 이게 판관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원가로 반영된다 이제 그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두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하시면서 추가 인력에 대한 내용, 저 추가 인력도 저게 판매에 들어가는 추가 인력이라면 똑같은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저 추가 인력도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 추가 인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판매 및 일반 관리비로 가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회계 그 실무상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회계 원리 들으셨으면은 그 매출 원가에 기초재고 플러스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는 매출 원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계 원리 들으셨으면 그 공식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기말재고가 뭐냐면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말재고 가액이 결정되니까 요 부분이 포함돼서 매출 원가로 일반적으로 다 회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추가 인력 부분도 매출 원가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 솔루션도 어떤 측면에서는 간단해요. 따로 분리하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기업들의 관행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다 매출 원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판관비를 매출 원가로 전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자, 그 재고 적합법에 의한 비용은 따로 공시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김보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근본적인 적합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방법 1, 2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점, 문제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었나요? 예. 저는 그 PPT 내용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문제제기 4번에서 그 대시 두 번째 손상 적용 순서에 따라 원가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 부분에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 좋은 질문인데 매출 원가가 뭐냐면은 이 재화를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재료라든지 그리고 노동 그 직접적인 생산 노동비 같은 경우는 원가로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계의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사, 이거 생산과 관련 없는 건물과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일반 및 거르게 들어가고요. 생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로, 재고자산의 원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재고자산 일반 판매비는 생산과 관련되지 않는 감가상각비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생산과 관련이 있는 감가상각비는 다 매출원가로 자산화 재고자산으로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란 것은 예를 들어서 10년, 100만 원 샀는데 10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1년마다 1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되고 1년마다 매출원가에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홍수가 났다. 그래서 재고자산도 손상이 났고 홍수 때문에 기계도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확 감소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감소된 50만 원은 뭘로 처리해야 되나요? 생산 원가인가요? 아닌가요? 똑같은 이슈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생산과 관련되니까 생산 원가로 배분할 수 있네? 그쵸? 그러면은 그 해에 생산된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생산 원가에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유형자산의 손상으로 발생한 게 이제 투입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슈가 발생되죠. 그러면은 이 감소된 거를 포함해서 이 재고자산의 손상을 포함해야 되니, 그러면은 이 유형자산의 감소분도 일반 및 관리비가 포함된 거죠. 또는 상관없습니다. 헤드쿼터가 일반 및 판관비가 유형자산 본사가 있는 것도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죠. 그러면 배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에 일반 관리비니까. 그러면은 얘의 때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똑같이 얼마를 배분할까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얘가 되면은 또다시 일반 및 판매관리비가 변동이 되는 거죠. 헤드쿼터에. 그러면은 어디에 먼저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순환이 돼버리는 이슈가 생겨버려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의류 산업에서 이제 제기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겟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딱 지나서 타겟 시즌에서 쫙 팔고, 이때 못 팔면은 2월 재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테이블은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첫 해년도에 60% 팔고, 그렇죠? 40%가 안 팔려. 그럼 이 40%는 어떻게 팔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부화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안 팔렸으니까 이거 올드 패션이야. 그래서 둘째 연도에는 20%가 팔리고, 세개 연도에는 10%가 팔리고, 마지막 연도에 5% 팔리고, 나머지 5%는 영원히 안 팔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숫자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정상 재고 때는 뭐 할인이 없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가정을 할게요. 보통 제 돈 내주고 사는 경우 드물죠. 예, 다 할인해서 사지만 그냥 정상 재고는 할인이 없어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2월 재고 오면은 60% 할인이야. 그 다음에 3차년도 오면은 80% 할인이야.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90% 할인이야. 라고 해서 3차년도 정도 가면은 진짜 아울렛 가서 굉장히 시즌 때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0%가 뭐 조그만 1차 작년도 모델이에요. 뭐 크게 여러분이 많이 봐서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팔리고 안 팔린 거는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할인하면서 파는 경우야 라는 이슈입니다. 별로 어려울 상황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부화, 즉 패션이 이제 끝나버리 안 팔렸으니까 진부화가 발생한 거죠, 옷에.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는 원가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가법을 적용해야 돼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저가법 적용하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상 판매 가격에서 미래의 추가 원가라든지 빼는 거야. 예상 판매 가격이야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예상 판매 가격을 다음 연도만 고려해야 되니, 아니면은 이렇게 과거 경험상 나온 4개년도를 다 고려해야 되니 라는 이슈입니다. 자, 너가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매 가격 할 때요, 이 다음 연도의 가격 60% 할인된 거죠. 곱하기 판매량 20%, 그다음에 3차년도 80% 가격된 거에다가 판매량 10%, 그리고 4차년도 판매 가격들이 5% 해가지고 이 예상 판매 가격을 얼마에 내가 회수할 거를 고려해야 되니,
아니면은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내년 것만 고려하자. 40% 남은 재고에 대해서 그쵸? 그냥 내년도 가격만 고려해서 내년 인생 뭐 그렇게 오래 사니 그냥 딱 12개월만 보고 끝내자. 쉽게 가자. 위에는 왜 쉽게 가? 정교하게 우리가 정보가 있는데 그쵸? 정교하게 좀 정보를 다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따라갔을 때 정교해야죠. 데이터도 있고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방법 일로 하고 12개월만 가자 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입장이 이제 기업의 입장입니다. 별로 이제 문제는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은 1년 내 판매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판매가 된다면은 이건 재고자산이 1년 내 판매되는 걸로 봐야 돼요? 4년 내 판매되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거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판매하는 게 맞냐? 물론 이제 재고자산의 기준서에 의하면은 1영업주기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 들은 사람은 교수님이 1영업주기 또는 1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1영업주기란 것은 완전히 판매가 종료될 때까지 1영업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도 1영업주기가 되니까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를 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원리 들으면서 1영업주기, 영업주기 하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는데 보통 1년이야 하면 되지 왜 영업주기 이게 왜 나야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안 판매되고 쭉 갈 경우에 곤란한 경우 있으니까 완전히 판매되는 것까지도 1영업주기로 보자. 그래도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보자. 유형이 아니라 유동 1년 내 판매되는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년이나 걸리는데 이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된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동자산이라 했을 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도 이 영업주기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란 것은 내가 물건을 팔고 회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주기란 것이 일반적으로 얘도 12개월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네. 매입채무도 마찬가지로.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슈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이제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딱 차년도만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방법 1 같은 경우는 향후 4년을 예측을 해. 판매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판매량은 얼마 거야를 4년을 예측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됐었어 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이 방법 요거 다 고려하는 거 요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아니까 정확히 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이 미래에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과거에 이랬다는 얘기인 거지 미래에도 이랬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은 좀 정교하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 정교함에 맞는 방법이니 날 때는 또 다른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정교하게 알고 있다면은 왜 이렇게 생산하나요, 기업이? 다 100%에 딱 맞춰서 판매하면 되죠.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좀 더 생산을 하고 그렇게 히트 쳐가지고 다 팔리는 경우도 있고 덜 팔리는 경우도 있고 온 에버리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있으니까 그냥 적용해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가 똑같이 실현될 거야 라는 가정인데 그러면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 과거에 대해서 과거가 미래에도 똑같이 발생될 거라면 생산을 안 하겠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아예 논리가 안 맞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슈가 이 프라이스하고 이런 것 부분이 다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죠. 추정은 항상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우리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회계는 간단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회계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은 쉬워요. 적용하는 사람이 딴 마음이 있어요. 항상 적용하는 사람들이 딴 마음이 있고 좀 더 다르게 하고 싶어서 틀어요.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가 어려워진 거지. 회계 기준은 간단해요. 아니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하고 들어간 원가 적용을 하고 앞에 말했던 순실현 가능 같이 원가로 적용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는 순간에 경영자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첫 번째 방법은 그 기간에 대해서 4년 동안에 개입할 수 있는 기간을 확 줘버리는 경우예요. 과연 이게 좋을 것까? 경영자가 진짜 다른 마음이 없고 오브젝티브하고 객관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과연 꼭 그럴까라는 퀘스천은 항상 들 수 있고 여지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많은 매니플레이션. 두 가지 양면의 칼이에요. 더 정교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조작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방법 2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더 1년으로 한정하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과연 과거 정도가 4년 동안 지속될 거니 아니면 과거 정도가 1년 후에 지속될 거니, 그렇죠? 개입 여지가 많을수록 여지는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정교한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요 제품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품이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년도 꽤 나오고 다음 년도에서 서로 캔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하나, 4년 하나 이렇게 계속 롤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큰 차이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차이 방식은 뭐냐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사개년도에 대해서 추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냐면요. 1년 지난 다음에 2월 재고가 1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가 돼 있다 하면은 기업은 내가 예상한 20%하고 실제하고 비교해서 뒤에 있는 3년도, 4년도도 조정을 해야 돼요. 매년 롤링 베이스로 계속 예상한 거하고 마저 틀려를 계속 매년 하면서 그 제품에 계속 따라가면서 이 과정을 하는데, 이마트나 그런 의류 산업이 몇 가지 제품이 있나요? 옷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죠. 그걸 계속 모든 항목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본래 이렇게 하라는 게 이 취지인가?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재고자산에 이 저가법이 발생한 경우가 왜 그러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저가법이 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문제가 생겼냐 했을 때 저희 입장은 뭐냐면은 이건 재고자산의 손상이다. 손상이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진부하든 뭐든 간에 가치가 하락한 거야. 그래서 저가법은 손상으로 해석돼야 돼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에게는 손상으로 봐야 돼라는 입장인데 이프릭은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은 이거는 측정 방법의 하나야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측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측정의 방법이야. 이건 손상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라는 입장인 거고요. 우리는 손상이야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이 손상이 난 부분에 있어서 회계 처리할 때는 뭘 요구하냐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라라고 요구합니다. 즉 이러한 옷의 그 가치가 하락됐어요. 이거 손상이야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하락한 객관적인 증거, 물리적으로 손상됐든지 그런 걸 가져와. 그럴 때 손상회계를 적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전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손상회계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할 만한 사전적인 증거, 상황이 있어서 적용해야 돼라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가만 고려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일반적인 원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판관비만 고려만 하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야. 그냥 재고자산에만 발생하는 측정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손상하고 관계없이, 즉 이러한 상황하고 관련없이 마음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라고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그 접근법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고요.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손상에 대해서는 1136호라는 거 기준에서 적용했는데 그냥 이거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상됐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IFRS에서의 그 손상에 대한 접근법이었어요. 그런데 금융자산에 대해서 갑자기 2018년도에 이거 말고 그냥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다 고려해. 손상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고려해라고 다른 접근법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은 뭐냐면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4년간 기간이 있잖아요. 4년 기간을 다 미래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고려해서 이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고려해라는 입장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고려해서 측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그럼 재고자산은 자산 손상이야? 아니면 금융자산 가치 모든 사건을 다 고려해. 갑자기 전에는 손상이라는 객관적인 사건만 존재할 때만 사용하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버려가지고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1년만 고려해야 돼? 전에는 1년만 고려했거든요, 딱. 그런데 야, 금융자산에서 전체를 다 고려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이래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 혼재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저가법에 대해서 이게 손상에 대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손상에 대한 그 접근법에 금융자산 기준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 혼재돼 가지고 복잡한 이슈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기준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서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기준서는 I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바뀌는 거 우리가 바꾸라 말아라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이거 문제 있어, 국회에다 개정 좀 해주세요 해도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막 규제를 해야 돼 막 그러다가 다시 이런 거 보면은 규정을 안 만들면 안 만들수록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이런 디테일 하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한 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산업적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말로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고,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산업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는 묻어주자. 등장하지 말자 말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연구소나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하실 때를 규정을 만드실 때 좀 신중하게, 디테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모를 고민하시고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거는 모든 걸 다 보시고 이게 제정이 돼야지 이 혼란이 없지. 요 아주 간단한 몇 장 안 되는 거지만은 큰 이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는 말.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합법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회계 기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꼭 한 가지만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게 지금 기준서 개정이라는 게 그러면은 적합법 자체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의 기준서 개정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첫 번째로는 이 기준서가 이게 손상인지 아닌지 명확치 않습니다. 이프리 국제기준위원회 현재까지 입장은 이거는 손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적합법에 대해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그럼 손상이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손상의 이슈,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걸로 볼래? 아니면은 그냥 측정의 방법으로 볼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고자산 판관비에 대해서 매출 원가로 가냐 안 가냐의 이슈는 이거는 이제 적합법의 이슈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할 바는 있을 거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정보를 판단해서 하면 되지 뭘 그것까지 규정하냐. 기업이 알아서 이게 원가면 원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IFRS라는 게 원칙 중심 회계다 해가지고 원칙만 정하고 기업들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 원가로 보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당연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을 텐데 감독 당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분리하고 싶겠죠. 근데 IFRS에서는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몇 번 그러니까 이미 밝힌 것 같아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 적합법이란 부분이 재고자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거의 기준서 제정된 게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한 회계 처리라고 생각해서 별로 고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수익 기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툭툭툭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게 이제 서서히 따라 나온 거죠. 결국은 요 기준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서 그리고 전반적인 접근법에 맞춰서 얘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상이냐 아니냐 어디까지나 측정에 의심하면은 재고자산 손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미래 사건에 대해서 유동자산이라면은 1년간만 볼 것이냐 4년까지만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입장 표명 내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에즈마에서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게 산업적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뭐 질문이 있나요? 좀 테크니컬. 김진 박사님, 질문 먼저 하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닥으로 지금 재직 중 김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 거의 강의 듣는 심정으로 들었고요. 계속 떠나지 않았던 의문을 좀 이렇게 질문 형태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왜 하필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를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뭐 토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일반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사실 거의 없고 종결이 된 상태인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부회계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고 자산보다는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유형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훨씬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하필이면 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재고자산 외에도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다른 자산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는지 여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중요해서 재고자산 한 거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준서가 이러한 영향까지 이렇게까지 전혀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빠빠빠빵 터져가지고 예상치도 못하는 이슈가 있다.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이 참 디테일하게 쪼쪼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맞습니다. 아마 재고자산은 이제 정부회계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손상은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상의 증거가 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원가를 고려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손상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고려해서 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고자산에는 추가적이란 말이 딱 한 단어가만 빠져 있어요. 에디셔널 코스트가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코스트란 셀링 익스펜스란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프릭은 그런 에디셔널이란 말이 없으니까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서 36조에서는 에디셔널 코스트라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하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1036은 손상의 이슈고 저가법은 손상이 아니야 라고 디펜스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챌린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애들러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에디셔널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사단이 났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회계 처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가법이든 손상이든 기본적으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해요. 실현될 것으로부터 초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이 자산이 실현될 거야. 그렇죠? 언젠가는 기업이 팔든 그리고 운영을 해서 하든 간에 현금으로 회수를 하고 그게 실현될 거라는 거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장부 금액이 이 실현된 금액보다 높으면은 이익인 거죠. 근데 낮으면은 손실이란 말이에요. 낮으면은 손실이면은 실현되는 시점에 손실을 보면은 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깡통이었네?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부 금액이 실현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빨리 인식하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저가법의 목표고 손상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현됐을 때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마. 응? 그리고 빨리 숨기고 싶은 역할이 크겠죠. 정부 측면에서 유형자산이 언제 실현되나요? 거의 없죠. 끝까지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게 측면에서 재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취득원가로 그냥 가자. 왜 굳이 공무원 개입의 여령을 주냐. 아예 안 하는 게 전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현되실 이유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재평가해가지고 땅값 올랐다고 확 올랐다가 안 실현이 그래서 국가 재정 증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뭐 어떤 정보를 줄까? 전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손상이 난 부분, 오히려 이제 이 손상이 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슈는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 고민하는데, 사회 간접자본이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졌다. 오히려 그럴 때 이제 회복 원가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들어갈 이슈고 이거를 손상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냐라는 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단기 유지보수 원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마 똑같은 이슈죠. 그럴 경우에 다시 하는 걸로 원가 처리해서 감가상각하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단기 비용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이제 원가로 할래? 아니면 그런 똑같은 이슈가 아마 그러니까 판단의 이슈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기 재정 상태표에 라든지 운영 보고서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제 항상 얘기하는 항상이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말 안 하고요. 정부 여체증에서 단순하게 회계는 가자. 돈 썼으면 비용 처리하고 그렇죠? 단순하게 가서 깔끔하게 가는 게 더 좋다. 회계 처리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한다는 얘기가 숨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간략하게 가는 게 올바른 회계 올바르다는 표현은 좀 퀘스천 마크고요. 좀 더 명확한 그리고 정보 딜리버리가 쉬운 회계 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재평가가 과연 필요한가 정부에게 사실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게 기준이 기업에게 기준을 이제 거의 이렇게 뭐랄까 벤치마크해서 좀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게서는 어쩌면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회계 원리상 그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도입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평가 때문에 굉장히 또 회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가법도 사실은 아까 회계 기준 보여주셨지만 정부에게서 그거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 저가법을 만약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에 물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토지가 있잖아요. 판매용 토지. 그건 다 재고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성 원가보다도 판매가가 더 낮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뭔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 원칙을 일단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원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는 사실은 또 그 원칙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또 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이 불필요한 어떤 지적과 문제와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회계 원리에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국가회계 기준의 어떤 목적 그거를 기업 회계 기준과는 좀 달리 가야 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좀 심플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좀 추가적으로 질문. 예. 네, 교수님 되게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 주셔서 많은 공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좀 원칙주의적 관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가법에 대해서 따로 공시하라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가법을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업들만의 마주한 뭐 어느 산업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마주한 환경이 어떠느냐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만들 수 있느냐 등의 이제 뭐 기업의 역량이라고 하면 역량에 따라서 그 적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좀 판단을 계속 같은 논의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기업에게 판단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합법을 활용하였다. 뭐 이렇게 공시를 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좀 많은 부분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좀 회계 원칙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공시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나왔듯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부분이 결국은 요잖아요. 예상 판매 가격에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 판매 가격이라는 부분이 공정 가치라는 시장 가격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요 부분 참 좋은 질문인데 공정 가치 측정을 해서 현재 실현될 수 있는 정보 가액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사이클이라고 해요. 증폭시키는 거. 자, 기업이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재고자산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기회 이슈가 있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좋을 때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좋을 때는 다 이거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이 빵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코비드 지금 코로나 나왔을 때 자, 단적으로 재고자산 어떻게 돼요? 안 팔린 거 많죠. 손상 회계 많이 돼야 되겠죠.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대출 더 떨어지면은 공정 가치로 가는 순간에 증폭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보가 상황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 폭이 적지만은 떨어질 때는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공정 가치 기반한 측정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는 좋고 하니까 문제 없지만 나쁜 상황에서는 이게 더 증폭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상황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회계 처리를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맞냐 했을 때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공정 가치로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좋은 쪽만 해서 좋은 정보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될 때는 안 좋아질 때가 이슈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숨기고자 하는 요인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부채 비율 뭐 200%, 300% 넘으면 대출 중지한다, 회수한다, 가차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은행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당연히 위험이 회수해야죠. 그러면은 상황이 기업들하고 상관없는 시장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연히 이거는 막아야 되죠. 그러면은 회계 원리를 적용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분식이든지 뭐든 간에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슈는 본능적인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냐라는데 조금 퀘스천 마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보다는 주석 정보로 똑같은 이슈예요. 재무제표에는 원가로 가고 주석에 순실현 가능 같이 보고해도 되죠. 왜 꼭 재무제표에 이거 가고 반대로 왜 꼭 그 공정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려고 하냐? 반대로 가도 어차피 공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게 현실이 좀 안타깝지 않아.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적 질문 있나요? 네. 아람이.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이아람입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회계가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보통 1년 단위로 처리를 한다고,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 2랑 관련해서 IFRS에서 뭐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뭐 코로나19 사태랑 같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조금 현실과 차이가 많이 커지지 않는가 해서 이 1년이라는 기준이 뭔가 굉장히 강한 관행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좋은 질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왠지 모르게 좀 정교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데이터 있는데 왜 안 써? 그쵸? 우리가 통상적으로 4년에 걸쳐 판매하는데 왜 1년만 봐? 라는 아마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이래 이제 접근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이제 회계에서는 그 효익 대 비용이라고 하죠. 이만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말해서 이 회계 처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법 적용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변동이 돼도 그렇게까지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지는 않지만 자주 발생하지만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게 얼마까지 요구를 할 것인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이제 보고서 쓸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조사 신경 쓰기 되게 싫거든요. 그 메인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지 여기까지 다 신경 쓰기 싫은데 꼭 체크해서 날라오는 경우 짜증나는 경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이슈라고 생각. 어디까지 기업이 얼마까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실무에서는 이제 중요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일정한 정도 이 정도 금액 아닌 거는 미만은 그냥 무시하고 간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이나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맞는 방법이야 라는 이슈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맨 처음 이슈와 같이 확장돼서 맞아 틀려라는 이슈로도 확장될 수가 있는 경우예요. 특히나 이제 그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요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감사인이 강제로 교체되죠. 그렇죠? 6년마다 이제 감사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은 후임 감사인은 이거 맞아 틀려 했을 때 당연히 정교하게 해야지. 정교하게 해야지. 왜 1년만 봐?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예, 두 번째 방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마 직관적인 답변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바뀌어? 라는 답변이 2번이고 답변 1은 야 이렇게 당연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인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당위론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했을 때 디펜스 하시는 건 없습니다. 아니 정교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취지야?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좋아져?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에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항상 막판에 등장하는 거는 당위론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론이라든지 그렇게까지 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론으로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요 이슈는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당연히 정교하게 하고 예측하게 하고 맞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바뀌는 게 있고 얼마나 좋아지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는 좀 다른 질문이 있고 현실과의 타협이든 뭐 비용 표현이든 뭐 어떤 이유는 맞다 틀리다 이슈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건 합의의 이슈가 아닌가. 물론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합의했는데 이거를 태클해서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 합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책 없어져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대책 없는 논의가 똑같은 얘기를 서로 자기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이슈의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좀 합의를 해라. 상업적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추가적 질문 있나요? 예. 네, 교수님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장부가 달라지고 그 정보가 또 공개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간접비 부분에서 배분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게 정해진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권고 사항이나 이런 배분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기업 내부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는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업 운영을 할 때 특정 제품을 만들 때 원가라는 그 부분을 다 고려를 하죠. 그러니까 원재료 원가뿐만 아니라 생산 원가 플러스 판매할 때 이제 원가, 마케팅 비용 그런 부분도 하는데 직접비하고 간접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접비는 1대1 매칭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비는 큰 문제 없는데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광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 화장품의 원가의 상당 부분은 그 모델 비용이죠.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랬을 때 왜 뭐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 광고 비용을 얼마나 배분할까요? 원가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하는데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어떻게 배분할까요? 개수로 할까요? 판매비로 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서의 성과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고 이제 사전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맨날 부서 간의 갈등과 서로 싸움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에게서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죠. 정부에게 있어서도 특정 사업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주의를 도입해서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도 성과에 반영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아주 근본적인 철학과 굉장히 관련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프로세스라든지 부서라적 프로세스든지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게 쉽지는 않은 이슈라는 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은 어떠한 방법도 직접적인 1대1 매칭이 아닌다면은 정답은 없어요.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고 판단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거기에 맞냐 틀리냐 라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부채의 문제가 되는 거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 판단을 배제했으면 좋겠지만은 판단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가 있을 이유가 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판단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간접비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의 갈등을 어떻게 잘 완화해서 해소하면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 자체는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에서 적용하고 이러한 판단에서 나오는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기준에서 답 못 줍니다. 라는 게 제 답변이고, 어떻게 해결하시냐. 실무자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답변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실무자의 역할이다. 기준 적용하는 거, 룰 적용하는 거, 그 역할 아니에요. 그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게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저가법에 대해서 정말 아주 단순한 회계 기준인데 현실에서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을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송민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